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던 제가 얼마 전 끔찍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모든 일을 겪고 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꿈꿨을 때도 있었지만 이보다 아이들에게 더 도움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의 자격증도 따고 소아과도 개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소아과를 개원할 때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서 약간 부모님의 도움도 받긴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직원 수가 5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이 1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거든요. 회사를 잘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별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걱정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엄청나게 좋아했기에 결혼을 빨리 해서 저와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왔고 이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하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애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할 텐데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30살을 넘기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변에서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연애와 공부는 다르더라고요. 공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었는데 연애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어린 나이에 소아과 의사가 되어 개원한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정말 답답하고 결혼을 못하는 이 현실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제 짝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조건만 보고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아과에 비타민과 같은 유아 영양제를 납품하는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병원을 담당하던 영업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직원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 이도훈이었어요. 도훈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저도 반가운 마음에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훈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의사가 됐느냐고 하며 별일 없으면 오늘 저녁 퇴근 후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도 별 약속이 없었고 그날은 야간 진료도 없어서 식당에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저녁 약속한 시각이 되어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나갔어요. 도훈이는 이미 식당에 와 있었고 제가 식당에 들어가자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개구쟁이였는데 어른이 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도훈이는 참 늠름해 보였어요. 우리는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이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보육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훈이에게는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지적장애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화하다가 문득 도훈이의 형이 생각나서 요새 어떻게 계시냐고 물었더니 좋은 짝을 만나 몇 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밥과 술을 먹으며 급속도로 친해지고 그 뒤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며 자주 만나다 보니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도훈이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욱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으며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도훈이가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도훈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결혼을 계획하고 각자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는 저의 예비 남편이 된 도훈이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예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제에 과일까지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반가워하시며 제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와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다며 아주 많이 반겨주셨어요. 도훈이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을 아주 복스럽게 먹었고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예비 남편의 부모님, 저에게는 예비 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더군요. 아빠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아무래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조만간에 얼른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도훈이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아주 화기애애했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긴장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부모님은 이미 허락하셨으니 친척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소아과 의사이니 공부는 당연히 잘했을 텐데 얼굴도 참하게 이쁘다며 반겨주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역시 환하게 웃으시며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갔는데 상에 육회, 공회 모든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 이런 상은 식당에서나 봤지 집에서는 처음 봐요. 저 음식 가리는 것 없어서 밥에 김치만 있어도 잘 먹는데 힘들게 왜 이리 많은 것을 차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처음으로 왔는데 당연히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어서 와서 앉아요. 예, 지은아. 네 동서 될 사람 왔는데 왜 이리 꾸물거리니? 빨리 밥 가져오지 못해? 부엌에서는 저의 예비 형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둥지둥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이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앳되고 어려 보였어요. 예비 형님께 인사를 하고 저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아주버님까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 혼자서 수저를 놓고 밥을 나르고 국을 나르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비 형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쟁반에 밥과 국, 수저를 가지고 오면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상을 차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그조차도 하지 않아서 예비 형님 혼자 이리저리 다니며 수저를 일일이 다 놓고 밥과 국도 놓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거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어디 가느냐고 하시길래 형님 혼자 바빠 보여서 일 좀 거들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온 자리니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예비 형님은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들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더 황당한 것은 밥과 국이 다 차려지고 나서도 예비 형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서서 있었습니다. 형님도 같이 앉아서 식사해요. 저 때문에 음식 다 차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같이 드셔야죠. 쟤는
원래 나중에 먹는단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알겠지? 그리고 지은아, 국이 너무 짜잖니? 너는 살림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서 물이나 떠와.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아주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잘 대해주었지만 예비 형님한테는 너무 까칠하고 매섭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원래부터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억울한 표정 하나 없이 밥상 옆에 서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그런 예비 형님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아주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이런 하대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은 식사가 마쳐지고 부엌에 가보니 설거지할 그릇이 정말 많았고 예비 형님은 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차리기만 한 형님이 안쓰러워서 주방에서 같이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끼자 예비 시어머니는 네가 왜 고무장갑을 끼느냐고 하며 이런 일은 지은이 시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손에 있던 고무장갑을 빼버리고 예비 형님한테 빨리 상 치우고 과일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예비 형님 혼자 상을 다 치운다고 쟁반에 그릇들을 옮기는데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금씩 도우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비 형님 혼자 모든 그릇을 다 치우니 이번에는 예비 시아버지가 빨리 과일 좀 내오라고 화를 버럭 내셨고 예비 형님은 예비 시아버지의 호통에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 혼자 종종거리며 과일과 차를 내오고 혼자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형님이 신경 쓰여서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예비 남편은 그저 실실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협력 관계라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아주버님도 아주 좋아했지만 이 순간에도 예비 형님은 마치 이 집의 가정부처럼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혼자서 설거지를 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왜 부엌으로 가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게 아니라 형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도우려고요. 아까 보니까 그릇이 엄청 많이 쌓였던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형님과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런 힘든 일은 제 혼자 해도 충분해. 너는 손님으로 온 것이니 제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과일이나 먹으렴. 그리고 무슨 형님이랑 대화하니?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지은아, 너도 빨리 설거지 마무리하고 좀 쉬어. 너 때문에 우리 새아가가 불편해하잖니? 아유, 쟤는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손도 느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하게 느낄 정도로 예비 형님을 혼내셨습니다.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과일을 마저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비 형님의 남편까지도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과일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비 시댁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 예비 형님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비 형님은 원래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보육원에서 아기 때부터 자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하고 바로 형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같이 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몇 살이냐고 물으니 이제 고작 23살이래요. 예비 아주버님이 36살이니 둘이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그럼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말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되시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정략 결혼을 합니까? 저는 아주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 하는 반면 예비 남편의 표정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뜻이요. 나는 솔직히 어머니가 형님한테 막 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다들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고 또 밥상 차린 며느리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옆에 서 있으라고 하니? 형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형과 결혼시켜서 가족이 되어준 거야. 오늘 하루만 본 너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엄마로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학비도 대주고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면서 키운 데다가 가족도 없는 사람에게 가족도 되어줬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접이야? 글쎄, 내가 보기에는 형님 그냥 그 집의 가정부이고 하녀 같아 보였어. 차라리 진짜 가정부라면 월급이라도 받지. 형님은 뭐 돈이라도 받니? 난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지. 어떻게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어?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어차피 너는 평일에는 매일 병원에서 출근해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그냥 형과 형수는 형수의 인생을 살고 나랑 너는 우리끼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대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형님한테 하는 대우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말이야. 아주버님은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그런 사리분별이 조금 어려워도 너는 사리분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옳은 일인 것 같니? 너라도 말리고 형님 편이 되어드려야지.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자 예비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시댁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예비 형님은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부모님께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세상에 그런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며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예비 남편과 퇴근 후 만나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묘하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만나면 한시도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날은 대화가 자꾸 끊기고 시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도 원래는 퇴근하면 잠깐이라도 만났지만 예비 남편은 피곤하고 야근을 한다고 이유로 저를 만나지 않았어요. 뭔가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어요. 우리 병원은 매주 목요일에 휴진해서 그날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날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는데 예비 형님이 마트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예비 형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어리고 풋풋해 보였어요. 저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간 날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어머니가 친구 집에 놀러 가셔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에게 아주버님과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예비 형님은 저번에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보육원에서 자라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주버님이 남자로 보이고 결혼할 마음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사실 그때 보육원에서 나가면서 돈도 없었고 나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분이 사랑도 없이 결혼했는데 후회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사실 다른 보육원 친구들은 돈 없이 사회에 나가 고생하고 위험한 길로 빠지고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친구도 많은데 자신은 그래도 꽤 좋은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후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집에서 보니 가정부처럼 생활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비 형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무덤덤하게 자기는 그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23살로 얼굴은 어려 보이지만 손은 주부 습진에 걸렸는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났고 손과 팔목 군데군데 상처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창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못 들었지만 예비 형님이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 것 보니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고 혼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예비 형님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일부러 예비 시댁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예비 형님 혼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오늘 진료가 없는 날인데 마트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하며 예비 형님에게 마실 거리 좀 내오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불 빨래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세탁소가 있던데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느냐고 물으니 집에 지은이가 있는데 왜 돈을 들이냐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을 가족이 아닌 그저 가정부로만 보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예비 형님을 빨리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은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직접 제 두 눈으로 아이들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육원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의료봉사? 해주면 좋긴 한데 너도 바쁠 텐데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아이들도 50명이나 돼서 혼자서는 힘들 텐데. 50명이면 우리 학교 후배들과 함께 의료봉사 나가면 돼요. 의료봉사하면 다양한 환자들을 접할 수 있어서 의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의료봉사 꼭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아이들 건강 상태도 검사해야 할 테니 제가 가서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별일 없는데 보육원에 가도 되죠? 일요일? 그래, 일단 알겠다. 보육원에 말은 해놓으마. 아, 그리고 어머니, 예비 형님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날 예비 형님과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지은이는 왜? 지은이는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 굳이 거기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니? 같이 있어봤자 별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진료보는 것보다는 같이 지냈던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도움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예비 형님도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도 같이 가게 해달라는 말에 매우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제가 거의 조르다시피 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예비 시댁에 와서 식구들을 다 태우고 보육원에 가기로 했어요. 다 함께 봉사를 가기로 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후배들은 바로 보육원으로 출발했고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형님과 다 같이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여전히 뭔가 어색했습니다. 보육원에 의사 후배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 있었는데 20명 정도밖에 없어 보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지금 30명 정도는 날이 좋아 소풍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의사 후배들은 바로 조를 짜고 20명의 아이를 분담해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은 제 옆에서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보육원 내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 소아과에서 본 아이들과는 달리 표정이 모두 다 어두웠어요. 원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라서 아프고 열이 나도 떠들고 장난치는데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가 눈치 보는 것 같고 뭔가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일부러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다들 저와 후배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웃긴 하는데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상태도 이상했고 제가 분명히 오늘 의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다행히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은 크게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보육원을 둘러보다가 보육원 후문 쪽에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려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앞에 귀를 대고 서 있으니 보육원 직원이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이는 곳이고 직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얼른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일단 가기는 갔는데 창고 안에서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창고라고 하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진료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 몰래 예비 형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언제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비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보육원에서 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나이에 맞지 않게 눈치를 많이 보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있겠냐며 부모님 손잡고 소아과에 온 아이들과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한테도 버려진 아이들인데 왜 이리 예민하게 구냐고 했어요. 나는 소아과 의사이고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할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도 나는 이 아이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말 대단한 의사납셨네. 저번에는 형수한테 꽂혀서 그러더니 이제는 보육원 아이들이냐?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있어? 도대체 우리 결혼 준비는 언제 해?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갈 길이 구만리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너랑 결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찜찜해. 뭔가 의심되는 구석도 많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많아. 우리 일단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만 좀 갖자. 이런 마음 갖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불행할 것 같아. 나 여기서 내릴게. 저는 예비 남편의 차에서 내려서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비 시댁은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그저 예민한 사람으로만 취급했어요. 이대로는 결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간에는 환자가 많아 바쁘게 시간이 흘렀고 오후가 되자 조금 한가해졌어요. 잠깐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형님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셔서 전화했다길래 지금 당장 나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병원 진료 시간이라 안 되었고 혹시 저녁 때 시간이 되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녁 때는 식사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느라 바쁘고 아예 늦은 밤, 늦은 시간에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하며 잠깐 나갈 수 있는데 그때도 시간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밤늦게 집 앞에서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를 끌고 예비 시댁 앞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끄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예비 형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예비 형님에게 인사를 하고 일단 제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비 형님에게 사실 어제 보육원에서 이상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보육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비 형님은 보육원 생활에 말하기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에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냐며 설득했어요. 예비 형님은 어렵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오래된 음식과 썩기 직전의 음식만 제공하였고 그마저도 조금씩만 주어서 매일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을 구박하고 학대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도 치료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의료봉사나 손님들이 오면 몸에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는 아이들은 지하의 강당에 가둬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제도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고 했지만 지하의 강당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육원에 방문하면 무조건 웃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절대 말 섞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웃지 않고 사람들과 쓸데없는 말을 섞다가 들키면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아주 심하게 구박했대요. 왜 어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지 않았어요? 어제 알았으면 제가 아이들을 찾아라도 봤을 텐데요. 사실 어머니가 저는 눈치가 빠르다고 하면서 많이 때리지도 않으셨고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보육원 친구들은 자립금을 얼마 주지도 않고 만 18세가 되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날 때 저는 이 집으로 시집와서 따뜻하게 삼시세끼 먹고는 있잖아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이미 교도소도 몇 번 들락날락하기도 했어요. 저 그 친구들처럼 이 집에서 내쫓길까봐 두려워요. 제가 본 것들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데 괜히 폭로하면 이 집에서 저 쫓겨난다고요. 그러니 언니 제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그냥 이 모든 사실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여기서 쫓겨나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는 저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다고요. 예비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른 척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과 헤어지고 집에 왔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육원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다는 이유로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자신의 꿈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가정부처럼 사는 예비 형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저 역시 범죄를 묵인하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달력을 보니 조금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저는 이날 다시 보육원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 점심시간에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들어가 보니 예비 형님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놨다는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혼나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5월 5일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 일에 왜 이리 신경 쓰냐고 하시며 그다지 반기지 않았지만 제가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고 저번에 소풍을 가서 절반 정도는 진료를 보지 못해서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같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며 예비 형님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완강하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고 그 후 예비 형님에게 연락해서 보육원의 지하 강당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곳은 후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었고 매일 잠가놓는데 사무실에 그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번에 후문에 있던 창고 문을 열려고 하니
보육원 직원이 깜짝 놀라 했던 것이 떠올랐고 직감적으로 거기가 바로 지하 강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이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될 행동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집안과 제 결혼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며 제게 평소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육원 원장인 어머니가 시켜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과 결혼한 것인데 혹시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면 아주 힘들 것 같지는 않다며 한번 진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저는 의사 후배들과 변호사님을 의사 후배인 척 위장을 하고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 있었는데 3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온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했더니 저번에 소풍 가서 진료를 못 본 아이들만 있고 그날 소풍을 못 간 아이들이 오늘은 소풍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표정이 밝지 않았고 우리를 상당히 경계했어요. 한 명씩 진료를 보다가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저와 변호사는 빠져나왔습니다. 몰래 사무실로 들어가 열쇠 뭉치를 찾아 챙기고 후문 쪽의 창고로 갔어요. 열쇠가 하도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보육원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느라 바빠서 저와 변호사님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창고의 열쇠를 찾았고 들어가서 지하로 가보니 예비 형님의 말대로 강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정말 진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많이 힘들어 보였고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운동장으로 갔어요. 운동장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았다며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으셔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며 대충 둘러댔어요. 잠시 후 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보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경찰들은 여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 아이들이 놀라니 빨리 가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창고에 지하 강당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끔찍한 일들을 숨기려고만 하셨어요? 어떻게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유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지하 강당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 설마 지은이가 다 이야기한 거니? 누가 이야기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아이들을 학대하고 보육원 출신인 형님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아무리 부모님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머니 맘대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을 하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 다 처벌받게 될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바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경찰서를 갔다가 예비 형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정신없고 제 평생 잊지 못할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예비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다 뒤집어 엎고 난리더라고요. 야, 김윤아, 너는 남의 집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놓고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 잔인?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난리야?
너네 부모 그동안 지은 씨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니?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결혼시키고 집에서 가정부처럼 일 시킨 사람들이 어디서 나한테 잔인하대.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은 거야, 알겠어? 괜히 여기 와서 화풀이하지 말고 빨리 가. 이게 지금 보자 하니까 그니까 넌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힘없는 아이들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머니들? 이때 병원에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의 대화를 다 들은 어머니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한다며 다들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어머니들의 반응에 더는 말을 못 이어나가고 소리 지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발광했고 저는 예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은 경찰에 끌려나갔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그 뒤 예비 형님, 아니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저와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평생 혼자 살던 내게 친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옛날부터 자매끼리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그런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같이 사는 게 즐겁답니다.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쉬고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정신없고 지은 씨의 남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제대로 된 소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 아버지가 지은 씨 남편의 후견인 자격으로 혼인 취소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현재 도훈이 아버지의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인데 그쪽 회사 매출의 80%가 우리 아빠 회사와의 거래로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빠 회사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도훈이 아버지의 회사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며 아빠는 도훈이의 아버지에게 혼인 취소해주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훈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의 혼인을 취소했고 지은 씨에게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생활하며 아빠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도훈이의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지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글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아 저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쓰려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 설명은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들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